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들과 함께 22대 총선 결과를 분석해보고 향후 전국의 상황까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정치 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 최수영, 김상일 두 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세 분도 어제부터 많이 바쁘신 거로 하는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2대 총선 성적표, 여당이 개헌과 탄핵 저지선을 가까스로 지킨 그런 여당의 참패였는데, 김상일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심판론이 그만큼 강하게 작용했다는 해석 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여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심판론이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제가 정치권을 경험한 이후에 양문석, 김준영 후보의 이슈는요, 총선판 전체를 흔들 만한 이슈였는데 그것도 작용을 하지 않을 정도로, 물론 밀못해서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만 않을 정도로 거셌다. 그거의 반증은 화성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화성을이요.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작용할 필요가 없는 곳이잖아요. 1, 2위 후보가 사실상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는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 이슈를 베껴놓고 보니까 공영훈 후보의 선거 악재가 작동을 하더라. 그 얘기 뭐냐? 다른 곳에도 정권 심판론의 뚜껑이 열리면 이 양문석, 김준영 후보의 이슈는 어마어마하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만큼 정권 심판론은 모든 악재들을 당분간 물밑으로 가라앉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물결, 해일 같은 거대한 해일 같은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최수영 평론가, 그동안 여당에서는 뭐 범죄자 연대라 해서 이런 사람들까지 국회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내지 뭐 종북 세력이 국회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심판론을 같이 꺼내 들었잖아요. 네. 이런 심판론마저도 전혀 크게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 기간 내내 이제 우리가 프레이밍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선거를. 그러니까 표층 프레임이 있고 드러나는 표층 프레임이 있고 심층 프레임이 있는데, 저는 이제 표층 프레임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거대 야당 심판론, 그다음에 이조 심판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2년이 되도록 아무것도 하나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야가 발목 잡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를 우리에게 달라. 완력 자랑하는 거야를 심판해 달라.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른바 방탄동맹, 그 두 대표가 이제 범죄 혐의가 있고 또 지금 재판받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걸 묶어서 이제 이른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여론에 반영되는 것처럼 출렁거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층을 놓고 보면은 야, 이게 정권 심판론과 말하자면은 이 이조 심판 혹은 거야 심판론이 이게 대립되는 구도구나. 이게 잘하면 이게 서로가 비슷하겠구나라는 이제 착시 현상을 나왔는데, 막상 보니까 심층 프레임에는 엄청난 정권 심판론이라는 저류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깰 수 있는 변수가 사실 없었는데,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캠페인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의 착시 현상을 가져왔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막상 이제 이게 선거전에 돌입하고 막판에 민주당의 이제 일부 후보들의 그런 막말 논란, 부동산 논란이 불거져도 이것이 말하자면 그 요인을 흔들 수 없는 변수. 그러니까 정말 심층 프레이밍 자체가 이번 선거를 지배했고 관통했던 그런 선거였다라고 한마디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조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큰 정책적 잘못이라든가 권력형 비리가 없었는데도 왜 이렇게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동했는가? 불통 이미지가 좀 그만큼 부각됐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통 이미지 하나 갖고 정권 심판론이 커졌을까? 이 부분에 대한 좀 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통 이미지 하나만 갖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돌이켜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0.73%로 신승한 뒤에 지방선거를 크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2022년 6월 달인데,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갤럽 기준으로 53%까지 갔습니다. 그게 최고치였는데, 그 승리 직후에 곧바로 이준석 대표를 윤리위 해부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이슈가 벌어져서 37%로 떨어진 이래로 그걸 회복을 못합니다. 40% 선을.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를 가져다준 선거연합을 스스로 해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 다리를 톱으로 스스로 자른 격이고, 그것은 그 뒤에도 전당대회에서도 100% 당원 투표로 뽑자 그러면서 안철수 나경원을 주저앉히는 과정, 또 나경원을 연판장으로 주저앉히고 안철수도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선거 때 단일화했던 사람마저도 배제하는 이것이 이제 선거연합 해체가 좀 하나 있었다고 좀 보고요. 예. 친윤들과 그 전당대 연판장 돌린 분들 중심으로 쭉 강하게 이제 그 윤석열 당을 만들기 위한 그렇게 쭉 왔는데 그 결과가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아닙니까? 17.15의 대패였고 총선의 시험 문제 답안지를 살짝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출제되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좀 이렇게 쓰시오. 이런 경고를 분명히 했는데도 대통령이 이제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대로 고수한 거죠. 실제로 이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카드로 집어넣어서 윤석열 대통령 심판을 좀 피해보려고 했는데 예. 선거 기간 중에 이제 터져 나왔던 조국혁신당의 뭐 창당, 그다음 이종섭 대사 임명, 항상무 수석의 그 실언들, 그리고 이제 의대 증언 그 담화 뭐 이런 것이 불거지면서 예. 대통령이 다시 전면에 등장해서 심판론이 그 강하게 작동한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선거는 구도 인물 이슈가 중요한데 대통령 긍부정 평가가 20%를 넘고 KBS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마지막에 예. 거의 25% 이상 부정 평가가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구도가 인물과 이슈를 다 지배한 압도적으로 그런 선거였다고 봅니다. 네, 여당도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진지하게 좀 해보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자, 야권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김상희 평론가. 네. 야권은 국민이 참 위대하고 두려울 정도로 무섭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180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저는 위험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 국민들이 민주당이 잘해서 표를 준 것은 아니잖아요. 민주당 역시 심판할 것이 많은데 이번 선거는 제가 왜 무섭고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심판할 거는 확실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우선적인 거를 확실하게 심판하겠다. 저는 이걸 보여줬다고 봐요, 국민들이. 그러면 여러 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이렇게도 심판하고 요것도 심판하고 이렇게 하면 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교훈을 많이 못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를 확실히 심판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권입니다. 근데 여당은요. 본질을 왜곡했어요. 아니, 본질을 외면했어요. 그 본질은 뭐냐? stupid, it's dragon hill. 바보들아, 문제는 용산이야. 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용산은 외면한 채 이주심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들리겠습니까? 자기들 문제는 전혀 얘기도 안 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성찰하지도 않으면서 남 문제만 지적하면 그게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던 중도층의 민심이었습니다. 내로남불,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진영 논리에 똘똘 뭉친 불통, 오만 이거였어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는 외면하고 야당만, 야권만 비판하는 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당의 그래서 예, 그렇죠. 그 정권을 먼저 심판한 건데 그럼 이 심판이 종결됐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종결됐다라고 보려면 여권이 변해야죠. 그럼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야당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권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뒤에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여당 또한 전략이 좀 부재했다는 지적까지 같이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요, 저 최수영 평론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좀 어떤 심판론이 너무 크게 작용해서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도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뭐 민주당이 잘해서 이번 선거를 가져갔다기보다 민주당도 정말 이번에 대한 지지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고정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건 허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냥 그야말로 물론 정치의 절반이 뭐 손님 실수에 기인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정말 그 이른바 여권의 실책에 기인해서 이른바 정권 심판원에 얹혀서 갔던 그런 선거죠. 민주당이 내놓은 것 중에 하나 눈에 띄는 뭐 그 네거티브 이슈 말고 정말 뭐 우리가 눈 뜨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제대로 뜨고 봤을 때 이게 정말 대한정당이고 수권정당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느껴지는 게 하나도 있었습니까? 저는 이 사례가 뭐냐면
대파 논쟁이 있었을 때 민주당이 마지막에 대파 챌린지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정말 이렇게 기대서 가는 정권 심판론이 기대서 가는 허약한 정당이구나 느꼈지만 어떡합니까? 이미 정권 심판론의 기제가 강력하게 작동한 상황에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이걸 뒤흔들 변수가 없으니까 저도 이제 뭐 그건 받아들였다고 저는 봤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여권이 그렇다면 왜 이게 실패했는가? 우리가 그 안 됐을 때 실패 원인들을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론의 기제가 있었고 사실 한동훈 비대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꿔줄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상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캠페인 전략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저도 이제 눈에 띄는 게 너무 한동훈 위원장에게 원톱으로 과부하가 걸리던 측면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좀 이른바 혼합 전략을 쓰게끔 왼손 오른손은 번갈아 쓰게끔 좀 이런 전략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너무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최종 상태인 것처럼 자꾸 비춰지는 게 그게 오히려 저는 부담이 됐었던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선대위에 지금 고위 간부들 맡았던 분들이 전부 자기 선거에 매몰돼 가지고 자기 선거 하나 건사하기 바빴던 이런 모습들도 이른바 시너지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역할 분담 이런 측면에서 뭐 정권 심판론의 기제가 있었긴 하더라도 이런 캠페인 전략들을 조금 유연하고도 다양하게 좀 진행했다라면 좀 어땠을까? 좀 최소한 접전 지역에서는 조금 더 의석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제가 들을 때는 본질을 외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당이 구도 전환을 시도했던 건 뭐냐면 한동훈으로 몰빵을 해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구도를 바꿔가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동훈을 빼고서 이렇게 다양한 전략을 쓰라는 것 자체가 저는 본질을 지금 외면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생각이 빼라는 듭니다. 얘기가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을 원톱을 못해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어떤 스피커라든가 그런 전략적 단위들을 갖다 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고 정권 심판론이 있었으므로 한동훈 위원장이 원톱으로서 강력하게 상징적이고 좀 간결하고 그다음에 뚜렷하고 명징하게 보였던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보완해주는 그런 보완책들이 좀 부재했다는 게 접전지에서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걸 못 가져왔다라는 예, 아쉬움이 든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아마 여권에서 어떻게 리뷰를 할지 지금 분석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이따 다시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저 어제 KBS 개표 방송에서 오늘 새벽까지 같이 해주셨는데 박성민 대표님 그 출구조사 결과하고 이제 개표 상황을 쭉 지켜봤지만 이제 그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온 것들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권영세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승패 자체가 좀 다르게 좀 예측됐던 건데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기서 출구조사 얘기할 건 아니지만 출구조사 무용론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접전지 좀 전에 말한 뭐 나경원 또 뭐 권영세, 안철수만이 아니라 뭐 김태호, 뭐 이준석 당선인 다 후보도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접전지가 다 틀렸고 또 그렇지 않은 1, 2등이 바뀌지 않은 지역도 격차가 엄청나게 틀렸기 때문에 저는 선거조사에서 이 출구조사를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그 사전투표를 보정한다고 했지만 보정이 잘 안 됐다고 보고 다만 2016년 총선과 2020년 총선, 2024년 3번 연속 보수정당이 졌어요.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총선에서 이미 전략적 그 재구상이 없으면 총선에서 이길 수 없는 정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16년에 한석진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전에도 탄핵 역풍이 있을 때 2004년에 지기도 했으니까.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죠. 지형의 변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2020년에 오면 그때 이미 개헌저지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103석으로 개헌저지선 갖고 했는데 이번엔 탄핵저지선. 사실 한국의 보수정당이 100석 갖고 탄핵저지해달라 개헌저지.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짜는데 승리 시나리오는 아예 없고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민주당의 어느 정도를 저지할 거냐. 과반을 저지할 거냐.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거냐. 탄핵을 저지할 거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여당이 전략 부재가 있었고 그 착시적이게 그런데 이제 워낙 출구조사에서 대패할 거로 나오다가 그보다 덜 나오고 그러니까 보수 결집한 게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게 이 패배는 너무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지 않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수 정당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밀리지 않았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상당히 접전들은 아니었습니까 어저께도. 그래서 전략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전략적 한계는 자유 이념 얘기하면서 우리 표만 직결시키라 보수표. 이게 보수 무슨 뭐 유튜버들 얘기처럼. 근데 그걸로 다수당이 될 수 있으면 되겠는데 다수의 지지를 못 받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투입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 표 결집은 안 하지만 이조 심판론이나 운동권 심판론으로 상대 반대만 강화했는데 여당은요. 우리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의대 개혁, 의료 개혁도 해야 되고 3대 개혁도 해야 되는데 의석이 모자라니까 조금 힘을 주시면 좀 같이 하겠다 야당하고 협조해서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모르겠어요. 검사 출신들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공격적인 걸 썼는데 그게 조금 패착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